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경호처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호처 간부들, 경호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지난 11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고,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자, 그 다음 날 또 점심을 이제 경호처 간부 6명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전언인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막기 위해서 총기 좀 휴대하고 다닐래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예, 이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뭐 이분이 법을 안 지킨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놀랍지도 않지만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잖아요. 진짜 이기적이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은 자, 총을 꺼내거나 만에하나 칼을 꺼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러게 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조사를 한 다음에 뭐 사법 처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총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 사람은 그냥 공무원 연금 날라가고 그냥 뭐 자기 커리어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경호처에 남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호처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제 끝나지 않았나, 좀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했으면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윤건영 의원도 이 얘기하면서 맨 끝에 그랬어요.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여부가 중요한데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국회의원이 소통관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또 한 번 반복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악마화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후속 보도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경호처에서 일부러 그 정보를 흘려서 내부에서 자꾸 그 정보 빼는 사람을 색출한 거다. 그래서 왜 어제 보면은 어떤 간부를 대기 발령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도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두 가지죠. 자, 윤 대통령이 진짜 그 말을 했느냐? 그건 모릅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까 했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뭐 무슨 정보를 빼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한 용도로까지 이런 얘기를 한다 할 정도로 경호처 내부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주에 이제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미리 이제 사직서를 내고 그게 수리가 됐고요. 사실은 근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온건파였다, 이런 분석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뭐 김성호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강경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집행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경호처가 분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집행이 쉬워질 것이다. 이 두 가지 분석이 나오거든요. 뭐가 맞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에 좀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뭐 일각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그만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하나 있고, 더 그런 것은 본인이 이제 온건파잖아요. 물리적 충돌 절대 안 되니까 공수처 경찰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사람인데, 본인이 사직함으로써 그런 메시지를 더 세게 경호처에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에서 그러면은 남은 분들이 넘버 2가 김성훈 차장인데 완전히 넘버 2랑 넘버 3 이광우 본부장 두 분이 이제 수뇌부가 됐으니까 센 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호처 내부에 벌써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로 보여요. 직급은 높을 수 있어도.
그렇다면 글쎄 물리력은 직급과 관계없잖아요. 오히려 밑에 분들이 훨씬 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물리적으로 세게 더 저항할 수 있다?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더 재집행이 좀 약간 물리력 없이 뭐 실행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하느냐, 정말 마지막 순간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가느냐, 뭐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쓰느냐, 이렇게 유화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솔직히. 예.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뭐 상황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체포 영장을 다 발부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 2, 3, 4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하고 4. 그러니까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하고 박종준 경호처장 이 두 사람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이게 1포거든요. 넘버 1. 그리고 2, 3 지금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 여기는 김용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라인이고 특히 뭐 김성훈 차장은 굉장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지시를 할 텐데 그 지시가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경호 3부장이 아니 왜 조사 안 받냐 경호차장이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은 다 15명 휴가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직위해제 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경찰이 세게 한 1000명에서 뭐 1500명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광역수사대 뭐 마약수사대 뭐 할 거 없이. 그래서 진짜 4인 1조로 한 명씩 뜯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명씩 달려가는, 소위 말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라서 한 200명에서 300명 이렇게 뜯어내서 한 1박 2일 동안 뜯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서 경호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총기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김성훈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일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체포 안 되기 위해서. 그건 뭐죠? 아니 지금 체포영장 나올 거 아니에요. 일찍 체포 안 되기 위해서. 김성훈이 그러니까 본인이 체포가 되면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체포되는 순간 경호처가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지시를 내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1박 2일 걸리면서 다 뜯어내면서 가고 마지막에 탁 한 10명 정도 뭐 20명 정도 거기에서 이제 사실 되게 좀 걱정돼요. 거기에서 미친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미친놈이 있기 때문에 김성훈 뭐 내가 차장이? 누구 주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된다 진짜로 여기서부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겨레 보도 보면은 이게 강경파인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강경파인 사람들이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똘똘 뭉쳐 있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법원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방해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이제 경호처에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유화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조수사본부 이제 경찰 측이 다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양훈 전략으로 좀 쓰고 있어요. 이게 좀 먹혀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양 국가기관이 서로 이런 얘기를 이게 현실인가 싶어요. 네. 일단 그런 감정이고 뭐 먹힌다 안 먹힌다를 떠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리적으로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려는 목적이 제일 클 거고 또 이번에는 성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뒤섞인 그런 발표문이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공수처가 경찰 경력 1000명 정도를 대동해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아무리 경호처라도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막는다는 게. 근데 그럼 경호처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럼 이걸 저항을 할 거냐. 아까 10명 말씀하셨잖아요. 10명으로 못 막습니다. 예,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윤 대통령 측 또는 윤 대통령 당사자가 뭔가 지금 이 상황과 다른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어떤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뭐 예를 들어 공조본하고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협상을 해서 뭐 제3의 장소 출석이라든지 뭐 또는 뭐 공수처 자진 출석이라든지
뭐 이런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정말로 10명 있는 거 하나하나 뜯어서 4명씩 가서 뭐 아우 저는 그거는 상상하기 싫어요. 네. 월전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경호처 직원들은 웬만하면은 기소나 처벌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집단으로 막 다 처벌해버리고 다 기소해버리면은 이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거를 풀어갈지 결국은 처벌을 하려면은 수사기관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주체가 검찰이 될지 공수처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무기를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조만간 집행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예, 왜냐하면은 지금 내일이 오늘 이제 이광우 본부장이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 체포영장. 김성훈 차장이랑 이광우 본부장이랑 두 사람은 이제 체포영장을 조만간 신청해서 발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이 김신 가족부장. 가족부장 하니까 무슨 가족을 할건 생각나는데 김건희 여사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가족부장. 이분이 내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경찰에서 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강경파니까. 그러면은 이것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다 받아가지고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목요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날 아마 갈 가능성도 높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목요일쯤?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예상해서 다 틀려가지고. 예상은 항상 틀리기만 댓글 도는 게 뭐 매일 바뀌니까 뭐 오늘 아니면은 뭐 내일이다. 그러니까 믿을 게 못돼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이번 주 안으로는 될까요? 저는 결국 이번 주 안에는 뭔가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까. 어쨌든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제3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베스트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상황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요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윤건영 의원이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칼이라도 뭐 들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경호처 마크까지 뭐 찍어서 뭐 선물했다. 그 다음에 뭐 두 부부의 생일에 뭐 장기 자랑을 시켰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처참한데요. 경호처 직원이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원래 이제 전산 IT 뭐 이쪽의 업무였다라는 거잖아요. 현장 업무는 안 했다. 현장 업무는 처음에는 안 했는데 기획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윤건영 의원이나 이쪽 얘기를 따르면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가 그런 기획 같은 거 하라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 사실은 행사를. 그러니까 이 경호처가 너무 이제 업무 자체가 좀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사실 경호처란 조직은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이런 데 다 경찰이 합니다. 경찰의 특수 조직이 하든 뭐가 하든 소속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파견 업무로 한다. 파견 업무로 하는데 경호처라는 조직을 따로 두고 이거는 이제 박정희가 이제 돕고 옛날에 또 남북 대치 상황이고 막 김신조 넘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둬야 되는 논리가 됐는데 경호처는 이제 없어질 때가 됐구나. 안타깝지만은 이제는 선진국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반려견 옷에다가 관계기관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을 했다. 경호처, 그러니까 반려견도 경호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거죠. 개 옷 입히고 거기다가 경호처 직인 찍어가지고 여사한테 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방어회는 1년 중 지금 가장 맛있습니다. 방어를 당일 손질해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필렛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사골 국물보다 뽀얀 국물 맛이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 굴미역국도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말 한마디가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과 글은 어떠해야 할까요?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 시인이 시대를 이끌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대통령의 명연설과 그 말과 글의 뿌리가 된 수백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어떤 책이 대통령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을 만들었으며 종국에는 국정 철학이 되어 우리 삶에 닿았을까요? 훌륭한 대통령들의 필독서를 파헤치는 대통령의 독서에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함께 찾아봅시다. 반려견 옷에다가 관계기간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을 했다. 네. 그러니까 반려견도 경호원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거죠. 개 옷 입히고 거기다가 경호처 직인 찍어가지고 여사한테 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본인 경호처,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의 경호처의 수준을 반려견, 애완견 수준으로 격화시켰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게다가 무슨 생일날 무슨 장기자랑 폭죽 싸우라고 하고 장기자랑 했던 노래방 설치하고. 그 노래방 설치하고 탬버린 치고 그러면 경호원들이 거기서 노란 뭐 격파 시범을 뭐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의 종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사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병도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종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처럼 쓴 거예요. 시종처럼.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깜짝 놀라서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운용이 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기회에 뭐가 됐든 경호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게 지금 차지철 지금 한두 번이야 장세동 뭐 이런 식으로 권력자가 뭔가 엇나갈 때 경호처가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호처 없애고 경찰에서 좀 특수 조직을 만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호처법 개정을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공달님 뉴스? 맞는 말씀이죠. 이게 사실이면 이게 이 시대에 맞냔 말이에요. 이게 뭐 한 세대 정도 전에 정도나 통용됐던 얘기인데 이걸 누가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고 만약 이 사람이 본인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밑에 부하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했다면 그 자체로 이 사람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남아있다. 이게 이제 비극이라는 건데 사실확인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경호처가 문제가 이제 점점 도드라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또 바뀌네요. 과거에는 뭐 경찰 경무대 파출소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경찰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됐던 과경조사는 경찰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 돼서 비서실, 경호실 뭐 이렇게 양대 기능을 했다가 좀 축소시켜 경호처로 이렇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부침이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경호라는 게 분명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소속이 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부작용을 우리가 목도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통제해야 되느냐는 여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많이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봅니다. 두 분 다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 분 다 같이 말씀해 주셨고 아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분이 온건파였고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만두기 전까지 뭐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좀 건의해왔다 이런 뉴스도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점에서 사표를 낸 것 자체가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봐요.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안 했으면 더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또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대 2기 수석조로인가 그래요. 그리고 경호처 차장도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분이 쭉 경력이 있는 분인데 소환 요청 2번 거절하고 3번째 안 가면 아마 체포영장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도 가긴 갔는데 자기 친정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몸으로 내가 이 공직에 있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일단. 그러니까 소환 통보 온 순간 아마 이분은 사직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맞겠죠, 논리상. 그러니까 자기가 1번, 2번 버틴 게 이 김성훈 차장처럼 우리 같이 안 나간다. 이게 아니고 변호인 좀 일단 구하고 구할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왜냐 1차 소환은 바로 다음 날이었고 2차는 그 다음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 그러니까
경찰 소환에 나는 응할 생각이 없고 응하는 순간 나는 사표 내는 게 맞다. 그거죠 뭐. 그걸 무책임하다고 하면 그건 뭐 양립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얘기니까 그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야죠. 저는 무책임하다는 거는 좀 적게 봅니다. 네. 예. 자기가 본인 어쨌든 돌아가서 할 일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키냐 이 얘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표를 안 내면은 가가지고 대통령을 끝까지 막아라 아니면은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둘 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이 지금 법 집행하겠다고 들어오는데 경찰 출신인 내가 이거를 법 집행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모순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다시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미래를 본인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거는 기소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경찰에서 뭐 가타부터 얘기 안 하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본인 휴대전화도 제출을 하고 심지어 비번까지 열어서 다 줬다라는 거예요. 포렌식하라고 뭐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는데 뭐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뭐 실형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책임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김성훈이나 이쪽에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더 이게 경호처에서 좀 더 운신의 폭을 직원들이 운신의 폭을 넓게 해줬다라는 우리 공달 선생님의 분석이 합리적이다. 맞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시네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공달님께서는 아마 이번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난주에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관저 앞에 올까요? 안 올까요? 40명은 안 가고요. 전 10명 봅니다. 10명? 예. 그리고 체포 당한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좀 곤란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또 이게 머리 회전이 훌륭한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을 거예요. 10명은 가지만 적극적으로 체포당할 만큼 막지는 않을 이렇게 것이다. 하다가 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싹 지나가게. 이러면서 싹 이렇게 쫙 지나가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가긴 간다. 한 10명은 간다? 하지만 체포당할 만큼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다. 10명 간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나가신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좀 줄을 거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유는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왔어 이렇게. 그때 44명. 너무 많이 가셨단 말이에요. 45명으로 보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탄핵 찬성한 반대한 의원들이 85명인데 그럼 반이 넘게 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다라고 말한 지도부의 해명이 무색하다. 개별이 모여서 45가 된 건 맞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부담이 많을 거다 정치적으로. 다른 뭐 정광훈 목사 집회하고 연계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그런 계엄에 찬성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이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갔는데 영장을 집행한다. 거기서 뭘 어떻게 할까? 그분들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거기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 상주로 하고 있대요. 뭐 특파원들이 가서 본 바로는 장성철 특파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특파원으로 거기 가셨군요. 막 변장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뒤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바리케이트가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한 거냐, 이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막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마 의원분들만 있지는 않고 뭐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당의 구성원들이 합쳐서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LA 산불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좀 이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관저로 들어간 뒤에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YTN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지원을 강조한 것은
충분히 당연한 일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끝에 뭘 붙였냐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곧 취임하잖아요. 일주일 후면. 그 당선인 측의 사람하고 면담을 좀 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네. 그 입장 이상입니다. 그대로 유지하신다. 뭐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이 직전에 나왔던 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여객기 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냈고, 이거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아직 대통령이니 이런 거를 낼 수가 있고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지속적으로 좀 메시지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 저도 일요일 날 현장에 좀 갔었거든요. 거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다들 진짜 되게 흥분돼 있는 상태.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갔는데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갔는데 몇 분이서 한 두세 분 정도 그랬어요. 지나가는데. 네. EXX 많이 본 XX인데 이렇게 누구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황급히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눈초리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태극기와 성조기를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흔들고 계시면서요. 그 팻말이 뭐냐면 스탑 더 스틸이에요. 네. 그게 트럼프 측이 옛날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예전에 2020년 대선이 도둑 맞은 대선이다라고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고 요즘 보수 진영에서 도는 그 찌라시 그런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거다. 윤석열 지지 선언할 거고 윤석열은 귀신같이 살아서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트럼프는 우리 편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보수 진영에서 막 돌고 있어요. 진짜로. 그 찌라시 같은 걸로.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거를 약간 의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이 상황에서. 물론 미국의 화재가 서울의 4분의 1이 탈 정도로 큰 화재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 미국은. 그렇기는 하지만은 남의 나라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을 의식했다 이거는. 미국을 의식한 거죠. 트럼프 쪽에 유화 좀 나 좀 도와줘 이런 거를 좀 하려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측에서는 실제로 도와줄까요? 트럼프는요.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손을 안 내밉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그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한번 대화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지? 끝난 권력이라고 그랬나? 뭐 거기하고는 대화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굳이 윤석열을 이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차기 권력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정확하게. 이득이 윤석열하고 손잡아가지고 이득이 될까요? 혹시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뜯어먹기 위해서. 어쨌든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예. 실제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대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죠. 지금 중무정지니까 어떻게 대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곧 들어설 텐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에서 각 정파들이 그걸 유심히 보는 듯해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징벌적 관세 65% 때려서라도 중국의 굴기를 막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세게 막을 텐데 우리 1차 탄핵안에 보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려다가 부결된 안에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들어갔었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조야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거 뭐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시각은 유효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소통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할 거예요. 뭐 우리 정치 국내 상황에 트럼프가 뭐 관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외교 관계에 관련된 것을 집중해서 보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겠죠.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니까 현직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대통령 측과 또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3자 특검 추천을 넣어서 내란 특검법 재발의를 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뭐 내란 범위가 너무 넓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이제 내란 특검법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면 여당 일각에서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으로 집중하고 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당에서 아니다 뭐 부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이 내란 특검법은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저희가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재의결 이 과정이 이제 턱밑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2표 차인데 따지고 보면 1표 차예요. 거기 기권이 하나 있잖아요. 네. 무효인지 기권인지 거의 이제 199까지 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이 방향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나와 있는 거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못 받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내야지. 예, 그런 차원이 됐고 네. 저희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 뭐 위헌적인 요소들 제거해 준 건 저는 환영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예를 들어 뭐 제3자 추천하게 대법원장이 하게 하고 비토권 없앤 거는 아주 저는 뭐 환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 이 지점에서 더 또렷해졌어요. 어떤 거죠? 박찬대 원내 지도부가 자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이 내란 특검 통과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래 몇 개는 양보하고 빨리 국민의힘 의원들 조금 설득해서 200 넘게 하자라는 생각이었으면 거기서 그치면 돼요. 아까 그 추천. 네. 근데 거기다 외환죄? 외환죄라는 말은 없어요. 안에 보니까. 근데 거의 그 얘기잖아요. 뭐 북한 무인기, 뭐 풍선, 뭐 원점 타격 뭐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이걸 왜 넣냔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명분을 줬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급한 게 있잖아요. 급한 게.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급하고 이 인지 부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집권은 안 했는데 집권한 것 같고, 한 것 같은데 또 안 한 것도 같고, 네. 빨리 가는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탄핵 될 것 같은데 또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이러니까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라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조치 취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네. 솔직히 얘기해서. 박찬대 원내 지도부는 진짜 무능합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봐요, 진짜로? 굳이 외환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 박찬대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특검법을 들고 나왔을 때 협상 과정에서 뭔가 뭐 빼거나 이럴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게 협상을 하려면 뭐 협상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탄핵 정국 이후로만 얘기를 해봐도 국회의장 앞에서 막 원내대표랑 원내 부대표가 막 저희 당 사람들 조롱하고 고성질러서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흥분해 있어. 가장 냉정을 유지해야 될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 포함해서 굉장히 막 뭔가 우월적인 막 이 급발진하고 있잖아요. 노정면 원내대변인 언사를 한번 봐요. 네. 정청래 의원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노정면 의원의 발언 수위를 보면 원내 지도부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 아직도 해직 기자야. 아직도 YTN 해직 기자입니다. 뉴스타파 시절. 알겠습니다.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자, 얼천님 생각 맞나? 궁금합니다. 뉴스타파에는 맞죠? 소속된 적이 없고요. 아, 어디였지? 예. 뉴스 뭐 있지 않았나? 아니 옛날 국민 TV에 있다가 이제 미안합니다. 예, 아니요 뭐 그러니까 제가 대한 그냥 언론. 뭐 YTN에 복직됐다가 이제 뭐 하셨고요. 일단 약간 지도부에 대한 약간 불만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조금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도부의 행태.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대해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더라.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긴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못해서. 네. 아, 직접 통화가 안 되셨어요? 예. 제 전화는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있다더라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외환죄를 넣는 게 그러니까 뭐 그거를 반대로 이제 명분으로 반대를 이제 하는 국힘의 입장이고 외환죄는 그럼 수사 안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맞다. 해야죠. 다만 이를테면은 꼭 그거를 특검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군검찰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군검찰이 하면은 좀 자기 내부 사정이니까 이거를 못 믿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별도의 특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빨리 출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은 들고요. 6시간으로 한정한다라는 주진우 의원이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시 반부터 다음날 4시 반 계엄 해제까지 요때만 딱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안 움직이는 사람 뭐 이게 전에 듣거나 여기에 동조하거나 앞뒤로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빼자라는 건데 글쎄요. 그거를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너무 수사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6년 당시 이제 2017년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미르재단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청와대에서 회의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사받았거든요. 특검에서. 네. 근데 나중에 빠졌잖아요. 그게 특검에서 그때 조사했던 게 윤석열이고요. 네. 윤석열이 최상목 조사하다가 이 친구 괜찮네. 그래가지고 상모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중용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수석에서.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조사해야죠. 근데 기소 안 했잖아요. 윤석열이 기소 안 했거든요. 나는 왜 기소 안 했는지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넓다고 안 하면은 그러면은 다 안 합니까? 조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죠. 아니면 불기소하면 되는데. 불기소하면 되는 거죠. 최상목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한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진짜 국힘에서 너무 뭔가 안 하려고 진짜 뭔가 그거 다 꺼낸다. 핑계를 댄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 빠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했으니까 본회의에서 14일에 법안을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내놓으면 뭐 협상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